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품기획 MD 직무 강의를 맡은 김유진입니다. 요즘 취업 준비로 되게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MD 쪽을 준비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상품기획 MD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상품기획의 MD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저는 개념적인 것보다는 실제 제가 일을 하면서 배웠던 거, 느꼈던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MD 개념이나 이런 통상적인 업무는 네이버나 유튜브 가셔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이번엔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로 좀 쉐어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이랜드 그룹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상품 기획으로 입사를 해서 10년 정도 상품 기획 MD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랜드라고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실 만한 브랜드로는 뭐 뉴발란스, 뭐 스파오, 로엠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랜드 그룹은 창립한 지 한 40년 정도 된 그룹이고요. 연 6조 정도 매출 내고 있는 국내 대형 패션 회사입니다. 이제 그룹 안에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주얼리 사업부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고, 그 안에서 OST 브랜드라는 곳에서 약 10년 정도 상품 기획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이제 OST, 클루, 라템 이제 브랜드 총 책임자를 거쳐서 현재는 이커머스의 신사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랜드 주얼리 사업부는 노이드, OST, 쿨루, 라템 이렇게 4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많이 접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20대 분들한테 꽤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교 초년생 때 아마도 한 번쯤 구매해 보시거나 선물을 해 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로이드는 골드, OST랑 클루는 실버 주얼리 위주로, 라템은 이제 자파 아이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랜드 주얼리 사업부는 연 1,800억 정도의 매출 규모를 내고 있는데, 이제 국내 주얼리 시장 규모가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물을 좀 제외를 하면 3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되게 저가로 판매를 하는 브랜드인데, 이제 전체 시장에서 5% 정도 매출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국내 주얼리 업계에서는 그래도 꽤 큰 규모의 매출 규모가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이제 대학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 회사의 인턴으로도 취업을 하고 혹은 디자이너로 되게 많이 취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좀 생각하고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디자인이란 직무가 이제 저한테 조금 많이 어렵게 다가오기도 했고, 이제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뭐 예쁜 상품을 뭐 보고 찾아다니고 쇼핑하고 꾸미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직접 옷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하던 중에 MD라는 직무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2009년에서 2010년 이 사이에 되게 MD가 한창 막 떠오르는 직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션에 관련된 직무이긴 하지만 상품을 직접 디자인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기획하거나 소싱을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건 나랑 좀 잘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준비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나 유튜브에서도 되게 직무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저는 MD 전문 학원에서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학원에서 엄청 특별한 것은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이제 MD의 직군이 되게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MD가 나한테 좀 잘 맞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소싱 MD도 있고 생산 MD도 있고 영업, 온라인, 홈쇼핑, 백화점, 뭐 생산 이런 되게 다양한 MD의 직군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 강점과 잘 연결될 수 있고 조금은 더 앞단에서 이제 계획하는 일이 좀 더 하고 싶어서 상품 기획 MD를 목표로 공채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잡은 게 딱 1년 이내의 취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5개의 패션 회사를 좀 선정을 했고 인재상이나 사명 등을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자소서도 각각 준비를 했었고 저한테 좀 가장 부족했던 게 이런 직무 관련된 경험이었는데 이런 경험은 이제 학원이나 공모전을 통해서 그리고 면접은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작게나마 나만의 패션 브랜드를 좀 기획해보고 뷰티 브랜드 런칭 기획서를 직접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원 면접 때 들고 갔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분들한테 그걸 좀 보여드렸었는데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허접한 기획서라 너무 좀 창피한데 그때 임원분들의 눈에는 좀 되게 하고 싶다 하는 열정이 좀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제 상품기획 MD로의 첫 스타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면 주니어 MD로 먼저 일을 하게 돼요. 이제 보통 위에 선임 기획자분이 계시고 아래에서 배우면서 이제 아이템을 전차 한두 개씩 늘려나가고 나중에 브랜드 전체를 좀 맡게 되는데요. 그럼 상품 기획이란 무엇이냐? 상품 기획 저는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서 고객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고객의 니즈라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무형의 어떤 니즈를 딱 캐치하고 현실적인 실체로 상품화를 하는 것, 즉 고객 가치를 만드는 게 바로 상품 기획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라는 게 꼭 상품만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게 디자인일 수도 있고, 뭐 가격일 수도 있고, 이제 서비스일 수도 있고, 이제 뭐 되게 뭔가를 상품을 구매하면서 즐거운 그런 경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형의 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상품기획 MD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 유통, 생산, 판매, 수익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A부터 Z까지 모든 프로세스의 단계에 기획 MD는 일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직무예요. 그래서 난이도 면에서는 꽤 좀 있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나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디자인을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 아니면 원가율을 좀 더 낮추고 싶어. 납기를 제대로 맞추고 싶어. 이러면 자기 스스로 좀 통제 가능한 영역 안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 기획은 고객이 결국엔 물건을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사면 막 사라고 고객한테 강요할 수도 없고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맨파워가 상당하게 좀 요구되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획자가 이제 뭐 잘한다, 저 기획자 실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수익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점이에요. 기획 MD는 결국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일 잘하는 기획자, 실력 있는 기획자를 좀 판가름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라는 곳 자체가 수익을 목표로 하잖아요. 이제 뭐 물론 이윤이나 뭐 공공의 가치, 뭐 사회적 사명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것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커피숍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알바를 A, B 2명을 뽑았어요. 근데 뭐 A는 막 일도 잘하고 커피도 되게 잘 만들어. 그리고 막 고객님들한테 되게 싹싹하게 잘 대해줘요. 근데 뭐 매출에는 변화가 없어. 근데 B라는 알바생은 막 좀 덤벙대고 조금 커피도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이 알바생이 있을 때는 매출이 막
몇 프로씩 막 성장하고 있어. 알고 봤더니 뭐 고객님들한테 아침에 오면 막 세트 메뉴를 권해서 막 객단가 있는 것들을 좀 판매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장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사장님 입장이라면 누구를 더 계속 오래 고용하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B겠죠. 저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B 알바생을 더 쓰고 싶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B 알바생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월급도 올려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MD의 몸값을 올리는 거는 결국 수익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쁜 상품을 만들었어. 되게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 그럼 기업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막 이제 은어처럼 막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꼭 수익과 연결시키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기획 MD는 항상 수익 관점에서 상품을 팔았을 때 얼마를 남길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해요. 그것을 수익 시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수익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쿠팡이나 에이블리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자주 사는 그런 플랫폼 아시죠? 그런 플랫폼들이 되게 대단하잖아요. 뭐 실제로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인데, 하지만 작년까지 다 그 플랫폼들은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되게 잘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야. 물론 그 기업들은 뭐 현재 시장을 좀 먼저 선점하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마케팅이나 이제 다른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업들도 이제는 수익을 좀 고려할 단계가 올 것이고, 언젠가는 계속 적자폭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흑자 전환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익을 내는 것이 기획 MD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1번 목표입니다. 그러면 수익을 잘 내려면 먼저 판매가 잘 돼야 되잖아요. 판매가 잘 되려면 고객의 니즈를 잘 찾아서 기획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고객의 니즈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고객이 있는 현장이 답이에요. 그래서 현장 조사는 크게 5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브랜드나 우리 상품이 구매할 고객,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팅 다음에는 목표를 설정해요.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하고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미리 얻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 조사를 하면서 가끔 내가 뭐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지? 이렇게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가 있어야 그것에 맞는 조사 방법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내년도에 뭐 SS 시즌에 상품 컨셉을 잡아야 된다, 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유행하는 착장이나 뭐 트렌드나 트렌드 컬러나 고객 소비자 트렌드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전년에 어떤 흐름으로 이제 구매가 이루어졌는지 판매 데이터도 보고 현재 추세도 봐야 되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현장이라고 하면 고객이 구매하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온라인에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고객이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 고객의 행동을 많이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뭐부터 보세요? 저는 리뷰를 먼저 보거든요, 요즘에. 이제 특히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상품이 좀 가격이 괜찮으면 바로 리뷰를 들어가서 리뷰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평점도 보고, 최근에 후기들도 많이 읽는데, 이제 너무 요즘에 광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막 바이럴 알바생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찐 리뷰라고 하죠. 그거 막 찾아가지고 막 내돈내산 이런 걸 검색해서 막 좀 확인하고 구매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뭐 20, 30대 고객님들이 다 뭐 상세보다 선 리뷰를 본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리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고를 많이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실제 상품이랑 같은지, 뭐 맛이 진짜 있는지, 뭐 서비스는 어떤지 이런 리뷰를 통해서 정보를 되게 많이 얻고 구매 의사결정을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서비스가 너무 별로다, 상품이 너무 그 상세와 다르게 별로다 할 때는 무조건 리뷰를 남겨서 막 그런 정의감 있죠.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게 하겠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리뷰를 남긴다고 해요. 그래서 리뷰 안에서 되게 작은 커뮤니티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객이 있는 곳, 뭐 3C 분석과 빅데이터, 핫플레이스, 판매 분석, 고객 리뷰 다 중요하지만 고객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고객을 조사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요즘 상황에서는 온라인의 고객 리뷰를 되게 많이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목표에 맞는 조사 방식을 선택해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조사를 다 한 4단계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돼요. 공통된 특징이나 패턴들을 찾아서 상품과 현장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피드백인데요. 이 피드백은 이랜드 그룹에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제 신입사원 때 이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를 되게 오랫동안 그 교육을 받거든요. 그 이유가 열심히 조사를 해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예측된 대로 판매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더 잘 팔렸으면 왜 더 잘 팔렸는지,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못 팔렸으면 왜 어디서 차이의 원인이 생겼는지를 좀 분석해보고, 이제 다음번에 예측할 때에는 이런 실수나 이런 그 예측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효율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보통 고객 조사는 이제 브랜드 원팀이 다 같이 진행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획 MD는 가장 깊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3C 분석인데요. 이 3C는 이제 커스터머, 컴페티터, 컴퍼니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경영에서 많이 나오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예요. 먼저 고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겟 고객의 니즈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빅데이터나 뭐 TPO나 착장이나 리뷰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나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나요?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왔어. 그러면서 저희 글로벌적으로 막 생활 방식이나 소비 패턴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만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밴민으로 뭐 시켜 먹고 뭐 홈트하고 집콕템이 되게 유행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갈 때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꾸미고 나갈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나갈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주얼리 업계는 정말 초비상 상황이었어요. 또 되게 크게 바뀐 게 뭐죠? 이제 대부분 뭐 20, 30대는 물론이고 40, 50대까지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쿠팡을 아주 자연스럽게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예 하실 줄을 몰랐었어요. 그렇게 이제 40, 50대까지 온라인에 대한 경험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항상 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벗고 낄 때 귀걸이가 계속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귀걸이가 걸리는 게 아프고 불편하니까 저희는 이제 마스크를 했을 때도 예쁜 귀걸이, 너무 치렁치렁하지 않고 이제 막 귀걸이가 많이 걸리지 않는 뭐 작은 이런 딱지 귀걸이나 원터치 링 이런 거 위주로 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귀걸이보다 뭐 목걸이나 반지 아이템 같은 그런 대체 아이템들의 비중을 높일 수도 있겠죠. 또 기존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매장에 뭔가 조금 프로모션을 하고 이제 뭐 상품을 공급했다라고 하면 좀 더 온라인 소비에 맞춰서 온라인에 마케팅을 했겠죠. 이러한 고객의 변화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쟁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경쟁사가 이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뭐 어떤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경쟁사 조사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만 봤을 때는 이 경쟁사의 전략을 명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꾸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경쟁사를 이겨야 되잖아요. 이제 경쟁사의 고객을 저희 고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못하고 있는 그런 경쟁사보다는 이제 막 뜨고 있거나 원래 저희가 잘하고 있는 브랜드를 되게 예의주시를 하면서 보고요. 브랜드들이 이제 판매가 좋아. 그럴 때는 고객이 어떤 거에 반응을 해서 판매가 좋은지, 아니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했어. 어떠한 것에 의해서 매출이 하락했는지를 보고 저희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자사를 리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회사나 브랜드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집중할 것과 이제 제거할 것을 좀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이템별, 뭐 채널별, 뭐 컬러별, 가격별, 뭐 판매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이제 여기서 좀 너무 매출 추세가 감소하고 있고 이건 전략적으로 좀 빼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제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제 조금 더 불씨가 보이는 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뭐 스타일스나 수량을 좀 확장하는 그런 기획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은 기획 MD에게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한창 제가 여기 기획 일에 빠져 있을 때에는 출장 가는 것처럼 여행 가서 그렇게 이제 뭐 일본 백화점 가서 그렇게 막 도찰하고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이거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우리 상품에 너무 반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다가 막 친구들이 엄청 뭐라고 하는데 막 그거 사진 찍고 너네도 좀 찍으라고 해가지고 사진 이만큼 모아가지고 디자인실에 전달했던 좀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3C 분석에 대해서 기획자들 좀 생활화가 되고 고객 조사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OST에 있으면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OST 별자리 시계 아시나요? 별자리 시계를 좀 사보셨거나 선물 받아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2016년에 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별자리 시계였어요. OST가 2015년도에는 시계 매출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50% 가까이가 시계 매출이었고 막 급속도로 되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6년에 접어들면서 막 컬러풀한 이런 시계가 이제 유행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또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T 시계는 다 한두 개씩 있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걸 또 살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계 매출이 점점점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좀 시계 매출을 좀 티핑 시킬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성비 중심으로 고객이 되게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점점 가심비를 더 중요한 트렌드로 변화가 됐었고요. 또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 막 급부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를 표현해주면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시계를 만들 수는 없을까 좀 고민하다가 시계에도 개인화 스토리를 담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판매가 좋았던 별자리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걸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별자리 시계를 출시를 했었어요. 이제 5월, 6월, 7월 이렇게 각 5,000개씩을 좀 발주를 했는데, 그때 제가 손을 되게 벌벌벌 떨면서 발주를 했었어요. 이제 보통 월에 한 스타일이 가장 잘 팔리면 뭐 5,000개에서 7,000개 정도가 그때 당시에 팔렸는데, 그런 스타일들은 보통 되게 베이직한 디자인의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5월 별자리 시계는 이제 5월 생일인 분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5,000개가 팔릴까?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안 팔리면 그만둬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고민을 하면서 좀 과감하게 발주를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을 좀 테스트로 진행을 했었는데 첫 출시를 하고 10일 만에 이 황소자리 시계가 5,000개가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아, 터졌구나, 다행이다 하면서 계속 이제 이어나갔던 거죠. 이제 매장이나 고객님들한테 엄청 재입고 문의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아, 더 지금 발주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팔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좀 더 특별한 한정판으로 남기는 게 좀 오랜 기간 롱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추가 발주는 하지 않았었고 이제 매월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를 했었고요. 이제 고객님들이 출시 전에 미리 디자인을 알 수 있게 며칠 전에 디자인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좀 기다리고 좀 안달나게 하는 마케팅을 같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 시계는 한 2년 동안 한 10만 개 정도를 판매했어요. 그래서 약 30억 정도의 매출을 냈던 OST의 첫 번째 스토리 시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진행했던 콜라보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이 콜라보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힘들면서 재미있게 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일로 만나면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한창 기획 초기에는 대다수의 고객을 만족할 만한 상품을 만드는데 되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이제 점차 고객들이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저희도 약간 니치 타겟을 위한 상품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대다수가 이제 만족할 만한 적당한 수준의 상품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구매력이 있고 원하는 것은 가격에 크게 상관없이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니치 타겟을 위한 상품을 만드는 게 어쩌면 더 확실한 매출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IP와의 콜라보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뭐 포켓몬, 카드캡터 체리, BT, 투원, 어린 왕자, 디즈니, 해리포터 등 다양한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어려웠던 게 덕후 고객의 니즈는 무엇일까? 덕후 고객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할까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캐릭터를 좋아하긴 하지만 모든 캐릭터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를 좋아하지 막 세세한 스토리나 막 굿즈를 많이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약간 덕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방식처럼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조사를 해서는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생각한 것이 덕후 고객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물어보자였어요. 그래서 카드캡터 체리의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에 마법소녀 덕후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이 컨택해서 인터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굿즈들을 좀 가지고 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보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죠. 이제 이거는 왜 샀는지, 이 포인트는 뭐가 좋았는지, 그리고 기존 굿즈에서 뭔가 좀 만족하지 못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좀 어떤 거를 구매하고 싶으신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가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일본판 굿즈를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비싸기도 하고 너무 피규어나 장난감스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일상에서도 좀 착용 가능하고 장난감스럽지 않은 상품을 좀 원하셨었어요. 또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덕후 고객님들도 진짜 막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막 사진 촬영하고 이제 막 영상 촬영하고 이런 분들의 막 찐 덕후 고객님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조용히 남들한테는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그런 약간 일반인 코스프레 1코 고객님도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고객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찐 덕후님들을 위해서는 원작을 그대로 재현한 디자인은 1코용 고객님들한테는 이제 약간의 무드만 묻어져 있는 디자인 두 가지로 기획을 했었고요. 이제 기존 원작에서 나오는 컬러와 모양 그런 것들은 무조건 그대로 재현을 했고 이제 비싸더라도 퀄리티가 좋게
소장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것에 엄청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제작 후에는 이제 1차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품평도 진행을 했고 2차로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검증에 검증도 하고 수정도 몇 번을 거듭하면서 출시를 했었어요. 특히 기획과 마케팅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이제 패키지와 사은품이었어요. 이제 바로 이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카드캡터 체리 마법진 모양으로 패키지를 만들었고 이제 보증서도 기존의 OST의 그 민트색 보증서가 아니라 이렇게 카드캡터 체리의 그 원작을 반영한 그런 마법 카드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판매 시기도 체리가 벚꽃을 모티브로 하니까 이제 벚꽃 시즌에 맞춰서 3월에 맞춰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거의 대성공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밤 12시에 이제 그 공홈에서 선오픈을 했는데 거의 이제 반나절 만에 한 2, 3억대 매출을 찍었었고 한정판은 모두 첫날에 소진이 됐었고요. 카드캡터 체리로만 이제 20억 매출, 전체 물량의 95%를 소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돼서 2차까지도 내년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간혹 이런 캐릭터 콜라보가 진행된 사례는 있는데 이렇게 주얼리 브랜드가 제대로 성공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게 제가 이렇게 시계를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하는 시계예요. 그래서 콜라보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 조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감이 오니까 그 뒤에 진행했던 BT21이나 어린 왕자, 해리포터 이런 것들이 콜라보 반응이 다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콜라보로만 100억 정도의 매출을 냈었는데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고객 조사를 고객 타겟에 맞게 잘 설정해서 프로젝트에 맞게 잘 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고객 조사가 중요하고 기획 MD에게 있어서는 고객 니즈를 찾기 위한 다양한 고객 조사 방법을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품 기획서는 회사마다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아시나요? 보통 기본 구조는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기획서는 보통은 이제 아이템의 생산 리드 타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의류의 경우는 보통 1년 정도 전에 기획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주얼리의 경우에는 이제 시즌별로 진행이 되고 시계는 생산 자체가 한 2-3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6개월 전에 기획을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기획서의 첫 단계는 이제 목표 매출과 시즌 발주액을 먼저 결정을 해요. 이제 판매는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단계이긴 한데 이제 기획은 역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회사가 목표로 하는 매출과 수익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발주액을 의사결정을 먼저 해요. 이때 목표 설정을 할 때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단순히 제가 만약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나는 살을 빼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것과 이제 나는 3개월 동안 5kg를 뺄 거야라고 목표를 잡았을 때 이제 그 후자의 경우에 5kg를 빼려면 그럼 내가 매일 식단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운동은 주에 몇 회 정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1개월이 됐을 때는 2kg는 빠져야 돼. 2개월이 됐을 때도 2kg가 빠져야 돼. 이런 중간 단계별로의 세부 목표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마다 얼마가 빠졌는지 측정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목표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중간 점검도 되고 전략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은 시즌의 전체 컨셉과 전략을 결정합니다. 이때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고객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이제 대략 이런 전체 디자인과 방향과 무드를 이런 상품기의 그 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시각화된 이미지로 만들어서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시즌의 컨셉과 테마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이제 상품군을 설계하고 아이템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상품도 베이직한 상품이 있고 트렌디한 상품이 있고 기프트에 특화된 상품도 있고 다양한 상품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 중에 어떤 상품군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상품군은 어떤 아이템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이제 주얼리나 시계는 이제 아이템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아이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패션의 경우는 달라요. 이제 뭐 스커트만 하더라도 길이에 따라서 뭐 롱스커트, 뭐 미디 스커트, 미니 스커트가 있고 디자인에 따라서 뭐 A라인, 뭐 일자, 뭐 플리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소재에 따라서 뭐 면치마 아니면 가죽치마 이렇게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에 있어서는 진행하는 아이템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보통은 2에서 3배수로 샘플링을 진행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팀, 마케팅, 뭐 생산, 영업 이렇게 원팀이 모여서 품평을 진행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진행할 것, 이제 드랍할 것, 수정할 것 등을 좀 결정한 뒤에 최종 스타일 수를 결정하게 돼요. 이런 스타일 수가 결정이 되면 이제 스타일별로 발주 수량과 판매가, 입고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이 참고하는 게 데이터예요. 이제 전년의 판매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해당 시즌에 판매가 좋은 상품이나 아이템 무엇이었는지, 뭐 판매가 되게 잘 됐거나 못했던 가격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컬러의 상품이 판매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제 얼마나 팔렸는지를 수치화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최근의 추세를 볼 수 있는 판매 데이터를 같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재작년에는 귀걸이 매출이 되게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귀걸이 매출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전년 데이터만 보면 잘못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추세를 같이 보면서 아이템도 수량도 가격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기획은 예측인데 최대한 이 예측이 결과에 가깝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량과 가격을 결정하면 입고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발주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구현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상품 기획서의 전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획서 프로세스에서 기획 MD는 항상 모든 프로세스 상에서 원활하게 업무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의 의사소통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이제 표를 보시면 제가 표 위에 관계부서를 같이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디자인, 재무팀, 마케팅, 생산, 영업 이렇게 너무 많은 팀이 기획 단계의 소통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대안을 생각해서 해결하는 것도 기획 MD의 역할이에요. 이건 월별 마케팅을 좀 한 판으로 맵으로 만든 건데요. 요즘은 월별로 이렇게 고객의 라이프 씬이 크게 변화하진 않아서 꼭 월별로 이렇게 진행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맵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원팀이 일을 진행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작성하는 상품 기획서의 일부 예시인데요. 이제 기획서 양식은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MD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이제 들어가는 내용과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품군, 컨셉, 아이템, 스타일수, 컬러, 수량, 가격, 발주액 뭐 어딘가에는 이제 원가율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기획서 한 판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획서를 작성을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제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의 배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 이유는 쓸 수 있는 돈과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쇼핑을 할 때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뭐 자켓도 사고 싶고 부츠도 사고 싶고 뭐 다이슨
뭐 에어랩도 사고 싶고 뭐 너무나 사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가진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고 싶다고 다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고객이 좋아하고 저것도 고객이 좋아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발주를 하고 스타일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쇼핑을 할 때도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가장 필요하지? 아니면 어떤 옷을 샀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입지? 아니면 내가 나한테 지금 없는 스타일이 뭐지? 그래서 조금 색다른 스타일을 좀 채워줘 볼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기준을 매기게 되고 그것에 맞춰서 쇼핑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정된 돈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잘 세우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즉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우선순위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되게 기획 MD가 의사결정을 되게 많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기획 프로세스 상에서 여러 부서와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너무 많은 부서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저 팀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제일 할 시간이 없어요. 이 팀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저 팀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또 이 팀하고도 조율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꼭 숫자로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왜 숫자냐면요. 숫자는 누구에게나 객관화된 문자예요. 제가 어딜 가서 이거 한 개 주세요 했을 때 2개를 주시는 분은 없잖아요. 말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님 원가율 좀 좋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좋게가 저는 그래도 지금보다 한 20%는 낮아져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그 업체 사장님은 한 1%만 내려도 내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5%면 5%, 2%면 2% 이렇게 정확하게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서에 되게 많은 부분이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숫자로 소통해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발주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팀의 부장님을 설득해야 돼요. 그랬을 때 부장님 저 요즘 수우파 너무 재밌게 보는데 거기서 귀걸이가 너무 핫하더라고요.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우리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과 부장님 지금 수우파라고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하고 나온 귀걸이가 되게 인기가 많아서인지 지난주부터 링귀걸이 판매가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작은 거밖에 없어서 큰 상품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으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이제 설득력을 갖춰야 돼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숫자로 소통한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 MD는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이 잘 맞을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잘 어울리는 성향을 제가 좀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동료들, 기획 MD들 중에서 퍼포먼스가 좀 좋았던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좀 봤을 때 몇 가지 좀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일단 나는 좋아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덕질하는 게 있다. 덕후 소리를 좀 듣는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트렌드를 잘 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해당 영역의 기획 MD를 하시면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상품과 연결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와 친하다, 숫자에 거부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되게 데이터 분석이나 작업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오래 기획 MD를 하시더라고요. 뭐 숫자와 친하다 이러면 막 어떤 분들은 계산을 빨리빨리 막 암산을 빨리빨리 잘해야 한다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계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전체적인 숫자의 흐름에서 의미 있는 숫자를 좀 캐치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획에 반영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을 잘 못한다, 빨리빨리 못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뭐 검은 거는 숫자고 뭐 하얀 거는 종이야. 막 이렇게 난 이건 보기만 해도 울렁증이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한테 기획이 되게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의 최종은 어쨌든 상품이 출시되고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내는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일하는 성향보다 팀으로 같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소통에 무리 없는 성향이 상품 기획 MD에 되게 잘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감이 있고 해야 할 일은 꼭 마무리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기획은 전체 단계를 보고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정말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분들의 성향이 기획 MD를 하시면 되게 완성도가 높고 일이 되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랜드의 기획 MD의 절반 이상이 이런 책임 강점을 갖고 있는 분들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는 잘 어울리는 성향을 좀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회사에서 기획 MD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요구되는 역량은 계속 달라져요. 근데 보통 이런 트렌드는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크게 4가지의 역량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에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란 게 단순히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소통을 통해서 양쪽이 되게 원하는 결과에 이제 만족할 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이제 소통을 할 때 너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전혀 협의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막 내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해요. 한 번은 이제 후배가 되게 영어를 잘하는 이제 후배가 있었는데 출장을 가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하는데 주문까지 체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뉴가 다 다르게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영어를 못하는 친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메뉴가 다 잘못 나왔지? 저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문을 할 때 좀 살펴보니까 영어는 너무 잘하는데 이제 그 점원분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계속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뉴가 다 전부 다 잘못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언어 능력치가 아니라 정말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가끔은 팀끼리 되게 심하게 대립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럴 때 되게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근거를 가지고 좀 설득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력과 통찰력이에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제 기획을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장사꾼 마인드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기획자분이 이제 기획자는 장인이 아니라 장사꾼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기준에서 예쁜 것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막 자기가 예쁜 것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고객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되게 완성도를 높이는 데만 치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도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면 판매가 잘 되지 않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예쁜 거는 지금 막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예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고객 기준에서 항상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케팅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기획 MD에게 있어서는 막 적시, 정량, 정확한 발주 이런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졌거든요. 이제 요즘 플랫폼이 대세잖아요. 와, 여러분들도 막 옷이나 가방 같은 거, 주얼리 같은 거 살 때 뭐 무신사나 뭐 W컨셉, 뭐 지그재그 이런 곳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주 구매 채널이 플랫폼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근데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가 많아졌어요. 이러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며 분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상품 구매 결정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큐레이팅 영역까지 뭐 어찌 보면 마케팅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획 MD가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변한 만큼 이런 마지막 마케팅적인 사고방식은 점점 더 이제 기획 MD의 역량으로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된 서적이나 이제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길 좀 추천드려요. 이제 상품 기획을 하면서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되게 힘든 점도 있었지만 되게 매력적인 직무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업무 강도는 되게 높은 편입니다. MD가 뭐든지 다 한다 이런 뭐 약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야근도 많이 하고요. 이제 막 힘들었던 적도 너무 많아요. 막 알아야 하는 영역도 너무 넓고 이제 막 너무나 다양한 문제가 막 발생을 해요. 막 다 잘해도 막 통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이런 코로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언젠가는 막 카드캡터 체리 콜라보 준비했는데 막 반일 이런 게 터져서 막 출시도 막 미루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오죽하면 문제없이 일이 진행되면 기획 MD 일이 반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또 너무 잘 팔리면 아 부족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고 너무 안 팔리면 아 이거 다 언제 소진하지? 막 잘 팔려도 걱정이고 안 팔려도 걱정이고 막 이래저래 맨날 걱정하느라고 주변에서 걱정 좀 그만하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만큼 되게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상품이 출시되고 판매가 좋잖아요. 그러면 되게 성취감이 높습니다. 막 너무 뿌듯하고 너무 보람돼요. 이제 막 고객들이 더 출시해달라고 하고, 뭐 너무 잘 샀다고 해주시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라고 해주시고, 또 매장주님들한테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게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더 크게 확장하거나 하는 것들을 볼 때 너무나 보람이 돼요. 그리고 또 기획 업무를 하면서 처음엔 정말 한두 개 아이템도 버겁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무 자체가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전체 프로세스와 전체 직무에 대해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점차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업을 바라보는 눈이나 전략을 수립할 때 좀 더 큰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아 그때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 출장의 기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저도 업무를 하면서 이제 해외 업체를 만나거나 이제 시장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저는 이제 시계 주얼리 아이템 쪽을 맡았다 보니까 중국이나 홍콩, 미국 이런 쪽을 많이 갔는데 이제 다른 기획자분들은 이제 스위스도 많이 가고 태국도 많이 가요. 왜냐하면 이제 시계가 이제 연 1회 스위스랑 홍콩에서 크게 페어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해외를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웃풋을 많이 내려면 들어오는 인풋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무 유연성이 되게 크다는 장점이에요. 이제 저도 지금 기획 MD만 한 것이 아니라 기획 MD를 거쳐서 총 책임자도 하고 현재는 신사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기획자분들은 주얼 기획하다가 이제 뭐 온라인 기획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홈쇼핑 MD로 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잘 배워서 창업하셔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카테고리나 운영 채널은 좀 달라도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같다 보니까 전환이 비교적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CDP에 있어서도 저처럼 이제 브랜드 총 책임자, 리더 쪽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상품 기획을 좀 뾰족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MD의 총괄 파트로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전체를 보고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다 보니까 회사에서 리더를 뽑을 때도 기획 MD를 되게 많이 고려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맨파워가 아주 많이 발휘되는 직무이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직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 MD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서류를 통과를 하는데 기본적인 학점이나 뭐 오피스 사용 능력, 엑셀이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일단은 갖춰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류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의 강점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시길 꼭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의 강점을 알고 그것을 좀 활용하는 것들이 자소서에 잘 녹여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뭐 정계 재계에 영향력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조사를 했었대요. 근데 그들은 자기 시간의 75%를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을 했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 20%, 약점을 보완하는 데 5%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점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강점을 활용하려면 먼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점을 정확하게 알려면 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추천드려요. 이게 책을 사면 안에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코드가 들어있는데 이제 수많은 강점 중에서 나에게 맞는 강점 5가지를 알려주거든요. 이 책의 검사는 이랜드에서 신입사원이 오면 항상 거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도 이 테스트를 되게 신뢰하고 직무 적합도를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 강점 조사를 무조건 했었고 이제 저도 이걸 통해서 몰랐던 나의 강점도 이해하게 되고 이제 강점으로 업무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신기한 건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강점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점을 찾았으면 자소서에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강점이 지원하는 직무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 또는 목표 달성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소서에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사례나 강점을 활용한 사례는 꼭 자소서의 앞부분에 위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어쨌든 이 지원자가 우리의 회사에 왔을 때 이런 강점을 발휘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뒤쪽에 있으면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배치하시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획 MD 지원을 만약에 하신다면 마케팅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경영 지식을 미리 습득하고 직무에 맞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자원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숫자를 관리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경영이나 수익, 뭐 판매율 이런 숫자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식이 습득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점 혁명이란 책과
저는 그로스 해킹이란 책을 읽어보시길 좀 권해드릴게요. 강점 혁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로스 해킹은 이제 새로운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스타트업에 의해서 개발된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에요.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요즘 기업들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마케팅에 적용해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사례가 많이 나와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품기획 MD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이 좀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기획 MD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